저는 꽤 오랜 시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60을 앞두고 있으니 순진하게 세상 탓을 하는 게 아니죠. 그저 딱 하나라도 제게 주어지지 않은 게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긴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일찍 떠났고 많은 빚도 같이 남겼어요. 정든 집이라도 지키려고 그 빚을 다 떠안고 살아야 하는 것까진 그러려니 했습니다. 모두 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 자식 복이라도 있었으면 했던 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죠. 그것도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구실하면서 평범하게 잘 살기를 바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겐 그런 기회도 없었죠. 이번부터 성격이 거칠긴 했어도 그저 사춘기일 거라고 여기고 넘겼는데 사실상 딸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제게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나도 자동차 사주면 안 돼?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 학교가 너무 커서 수업 이동할 때마다 걷고 또 걸어야 한다고. 진짜 이러다 내 다리 완전 근육 생기겠어. 중고차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제 말에 딸은 어이없다는 듯 인상을 쓰며 대답했죠. 쪽팔리기 중고차라니. 양심상 외제차까진 바르지도 않아. 국산 자동차 신차로 뽑아줘.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주니? 너도 우리 집 사정 다 알잖아. 그놈의 사정은 언제 나아지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제대로 된 옷도 못 사게 했잖아. 그냥 카드로 해주면 되잖아.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이미 다 부모님이 차 뽑아줘서 잘만 다니는데 나만 이게 뭐야? 왜 매번 나만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애들한테 빌붙어서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인단 말이야. 다현아, 자동차 사면 그 유지비며 보험료가 얼만 줄 알아? 너 아직 학생인데 그거 감당 못해. 내가 왜 감당해? 엄마가 감당해야지. 원래 부모는 그러는 거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아끼라는 말을 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고. 빚 물려준 아빠나 그걸 갚는다고 사는 엄마나 이해가 안 돼. 이까지 집이 뭐라고 지켜? 오래된 집이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야. 이게 집이야? 요즘 이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 다들 새 아파트에서 잘만 사는데 그런 곳에 전세로 들어가면 좀 좋아? 아빠랑 내가 힘들게 돈 모아서 이룬 내 집이야. 이 집을 어떻게 포기를 하니? 아우 답답해. 내가 이러니까 엄마가 싫은 거야. 동전 짤짤이나 저금통에 모으고 빈병이나 주워서 팔고 거기에 때밀이까지. 아주 엄마란 사람은 자식을 쪽팔리게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아. 다른 집 부모처럼 좀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살면 좀 좋냐고. 너 정말 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내 말이 틀려? 솔직히 까놓고 이 집, 엄마랑 아빠 다 짜증나. 궁상맞은 엄마에 병들어서 죽은 아빠, 언제 다 갚을지도 모를 빚까지. 아주 3종 가난 선물 세트 구성이 따로 없다고. 어쩜 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이렇게 키울 거면 차라리 낳질 말지 그랬어. 다현이, 너 정말 혼날래? 마음대로 해. 개짜증나니까. 꼭 없는 것들이 애를 싸질러서 가난을 물려줄 생각하는 거 보면 역겨워. 난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아. 보통 아이들의 인성은 부모를 많이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된 거면 그 부모가 문제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간 남편도 성격이 온화했고 저 역시도 언성을 크게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짐작 가는 게 있다면 다현이의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이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잘하면 사람에게 의욕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지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딸은 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겼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절 보고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다현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길 가다가 종종 몇 번을 본 적이 있었죠.
솔직히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성격상 제가 때밀이라는 걸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갔죠. 그런데 그러고 한 일주일 뒤에 딸이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는 겁니다. 소매가 늘어진 티셔츠였는데 그걸 어깨까지 내렸죠. 왜 갑자기 이래? 벌레라도 붙었어? 딸은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이거 부항 자국 오래된 거지? 그렇지. 일하다 보니 어깨가 고장나서. 어쩐 일로 저를 걱정하나 슬쩍 기대를 했었는데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짜증을 냈죠. 아이! 이제 쪽팔려서 대학 어떻게 다녀? 소문 다 났을 거라고. 어쩔 거야? 엄마 때밀이라고 소문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그만두라고 했잖아. 좀 멀쩡한 직업 찾아서 좀 하라고. 엄마는 그럴 능력도 없어? 엄마 대학도 나왔다며. 근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얘가 정말...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때밀이가 뭐 어때서? 이 정도면 안정적인 직장이고 돈도 잘 벌고 빚 갚는데 이만한 일이 어딨다고? 혹시 그 목욕탕에 친구 온 것 때문에 그래? 엄마 걔 때 안 밀었어. 그냥 거기 있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니 모를 거야. 웃기지 마. 사람이 눈치가 없어? 엄마 그 부항 자국 보고도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목욕탕 한가운데 속옷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더러운 자국까지 달고 다니면 뻔한 거 아니야? 왜? 아예 광고를 하지.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고 가난해서 핏똥 싼다고. 그래서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서 남들 떼나 밀어주는 그런 일 한다고 아예 전단지도 만들지. 못된 것. 그걸로 너 이제까지 먹고 자고 입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던 거야. 어릴 때는 그래 부끄러울 수 있어. 하지만 너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쭉. 엄마가 적어도 남들한테 안 쪽팔리게 살 때까지 계속 할 거야. 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둬. 당장 그만두고 어엿한 직장을 찾아서 들어가라고. 내 소원인데 그것도 못해줘? 어르고 달래고 혼도 내고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딸은 학교를 그만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됐죠. 다행히 남편 병간호로 생긴 빚은 거의 다 정리가 되어가는 상태였기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딸의 기준에 맞는 적당한 직업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50대에 막 접어들었을 때니 새로 일구하는 것도 힘들더군요.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나이와 경력 공백을 채울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된 것이 공부방 운영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자면 장소가 있다면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 경우는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전 과목을 맡았습니다. 초반엔 어찌나 적응하기 힘들던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죠.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등록을 했고 학부모님들도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어서 돈도 제법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희 딸과 부딪히는 건 피할 수 없었죠.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대학생인 제 딸이 편안하게 집에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딸은 결국 참다가 폭발하고 말았죠. 이 새끼들 싹 다 죽여버리고 싶어. 시끄러 죽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일 알아봐. 엄마 더는 못 참아. 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더는 안 받아줘.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어쩌라는 거야. 뭐? 그럼 나 학교 그만둔다? 평생 고졸할 거라고. 그래도 돼?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전에는 그 협박이 통했겠지. 근데 너 학교 그만둘까봐 내가 무서워서 그만둔 것처럼 보였니? 아니야. 내 자식이 죽어도 때밀이는 싫다니까 그래서 그만둔 거야. 애초엔 나한테 그거 협박 아니거든? 너 대학 안 가면 엄마도 학비도 안 들고 네 생활비도 안 줘도 되고 용돈도 안 줘도 되는데 왜 그게 무섭겠어? 그리고 그만두면 이 시끄러운 집에서 계속 쭉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할 거야.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
엄마도 더는 너 안 말려. 본인 인생을 걸고 왜 그런 협박을 해? 결국 망치는 건 네 인생이지 내 인생 아니거든? 좋아. 엄마 뜻이 좀 그렇다면 망쳐줄게. 내 인생 내가 국밥에 밥 말아먹듯 그렇게. 됐어? 차라리 나도 아빠처럼 고아로 자랐으면 좋았을 거야. 빌어먹을 인생 짜증나. 이런 딸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정말 밝고 착했으니까요. 고아였던 남편은 어릴 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딸에게 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그 시대 부모님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딱 하나 있는 딸이니 얼마나 귀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잘 키워보려고 남편과 밤낮으로 일해서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가난한 인생이 평범하게 돌아섰을 무렵에 하필이면 남편이 몹쓸 병에 걸린 거였죠. 그런데도 살아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딸은 그 충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한순간의 고비로 다시 가난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주변 친구들이 너무 잘 사는 영향도 컸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더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툭하면 막말하고 비교하고 무시하는 걸 저도 견딜 수가 없었고요. 결국 이런 일로 몇 번 더 다툰 끝에 딸은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자취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취?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자취를 해?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거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보증금은 엄마가 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적어도 3,000원 해줄 수 있잖아. 월세인데 보증금이 그렇게 비싸? 당연하지. 이런 꾸진 아파트랑 똑같은 줄 알아? 그리고 친구들 초대하는데 원룸에서 사는 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 쓰러져가는 아파트도 쪽팔려서 애들 못 불렀는데 형식은 갖춰야지. 그럼 월세도 비쌀 거 아니야. 78만 원. 그렇게 비싸면 너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 아직 학생이잖아. 좀 있으면 졸업이고 그 전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거든. 그리고 돈은 원래 굴리는 거야. 엄마처럼 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 끄고 독립하게 자금은 마련해줘. 그 정도는 해줘야 부모잖아. 다현아, 엄마 그런 큰 돈 없어. 언제는 있었어? 이 집 담보로라도 해. 엄마가 이제까지 나한테 뭘 해줬어? 아빠 빚 갚는다고 용돈이라도 제대로 줬어? 교재 하나 산다고 하는 것도 덜덜 떨었으면서. 솔직히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속옷 하나도 빨래통에 넣는 법이 없어서 방 여기저기에 던져놓는 아이인데 혼자 산다는 게 여간 걱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의 인성을 보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살아서 죽은 남편이나 저나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가 싶기도 했죠. TV 프로그램에서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키우는 게 좋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긴 했지만 딸이 원하는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가구며 이런저런 것들까지 합해서 총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줬죠. 다행히 초반엔 꽤 잘 버티는 것 같았어요. 원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놀기도 했다며 좋아했고 월세도 미루지 않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죠. 때문에 저도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걱정하는 것도 아이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참은 거고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성공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하지만 취업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저희 집을 찾는 횟수가 부쩍 늘더군요. 깜짝이야. 너 집에 있었어? 회사는? 좀 있으면 애들 몰려올 텐데. 오늘 쉬는 날이야. 회사 창립 기념일. 그리고 애들 있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해. 내 방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 근데 너 어제도 안 나가지 않았어? 제가 슬쩍 더 묻자 딸은 발끈했죠. 왜? 내가 나갔으면 좋겠어?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요즘 들어서 너무 자주 와서 자니까 방세는 계속 나가는데
방세를 엄마가 내? 내가 내. 그럼 내 맘이잖아 어디 있든. 그리고 무슨 부모가 이래? 보통 자식이 집에 오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좋지. 좋은데 걱정이 되니까. 됐어. 시끄러우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나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말을 안 하는 아이이고 뭘 물어보면 화부터 내서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연락을 받게 됐고 일이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알게 된 겁니다. 일단 다른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사람들과 좀처럼 어울리지도 않고 회사에서 주식 창만 내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퇴근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나갔고요. 그리곤 친구들과 그 집에서 새벽 내내 파티를 열고 놀았다고 했죠.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그 집에 방문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닥은 온통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엄청 넣었나 봐요. 새벽까지 술 먹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좋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죠. 저는 중개자 입장이니. 근데 여기 집주인이랑 싸움이 있었다던데 들어보니 사모님 따님이 아주 예의가 없었다고 들어서. 뭐라고 했는데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곤란한 듯 한숨을 작게 쉬더니 이내 말씀을 해주셨죠. 여관 장사나 하는 주제에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집은 줘도 안 가진다. 방 하나 있는 걸로 그 나이 처먹고 유세 떨지 마라. 뭐 이런 말이요. 진짜 정말로 사죄드리고 싶네요. 혹시 연락처라도. 일단 집주인분은 안 보시겠다고 했고요. 방을 빼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대신 벽지나 장판처럼 수리 필요한 것도 안 받겠다고. 그러니 빨리 가라고. 계약이 남긴 했는데 어차피 방세 계속 내지 않아서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다는 것도 미리 아시는 게 좋겠네요. 청소는 장작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본 건 약과였고 방 하나가 완전히 쓰레기로 꽉 차 있었죠. 배달 음식들을 다 쌓아두고 있었으니 바닥은 온통 끈적거렸고 벌레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약품까지 써서 밀고 정리하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그런데도 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때부턴 집에서 아예 안 나갔고요. 그렇게나 좋아하던 친구들과 연락을 더는 하지 않는지 방에 틀어박혀 있으며 제 돈만 썼습니다. 다현이 너 정말 이제 일은 안 나가지도 않을 거야? 귀찮아. 그리고 내가 왜 꼭 일을 해야 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내가 선택했으면 이런 집에 안 태어났지.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 정말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해? 부모들은 자식을 돌볼 의무가 있어. 고작 몇 년 좀 논다고 뭐가 크게 달라져? 그리고 요즘에 나 같은 애들 많아. 이건 다 사회가 문제라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해달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런 한국에서 살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져야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확실하게 말하는 건데 난 앞으로 아무 일이나 안 해. 일을 하더라도 아무거나 절대로 안 할 거라는 말이야. 아무 일이나 안 한다니. 멋진 직업 아니면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적은 월급 받아서 그걸 또 쪼개고 또 쪼개서 구질구질하게 못 살겠다 이 말이야. 난 무조건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일 할 거야.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라도 우러러보는 그런 일. 엄마처럼 짜치는 일은 절대 안 한다고. 직업이 뭐든 다들 필요한 일을 하는 거야. 어떤 직업이든 당연히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왜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 보여지는 게 전부니까. 생각해봐. 엄마가 어디 나가서 학교 선생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공부방에서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빼앗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 천지 차이야. 듣는 사람 표정부터가 다르다고. 공부방?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냥 방과 후에 애들 돌보는 시터 수준 아니야? 애들 맡긴 부모들은 아마 홀가분하게 어디 밖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겠지.
너 말본세 그렇게 안 하면 말을 못하니?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솔직한 거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는 닮은 거 아니겠어? 착하게 살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냥 속병만 앓는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눈치 안 봐.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너 그거 다 돌려받아. 사람들 마음을 상처 주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안 해. 돌려받든가 2배로 받든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무능한 이백충은 잔소리 그만. 딱 여기까지 해. 이백충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월급 200 초중반을 받는 사람과 벌레의 합성어죠. 요즘 애들이 자주 쓰는 비하 용어인데 저는 딸에게 그런 말까지 들어야 했던 겁니다. 잔소리 조금만 하면 틀딱이라고 하고 또 딸피라는 말도 들었어요. 틀딱은 틀니 딱딱 이라는 말을 줄인 거고, 딸피는 게임에서 캐릭터의 피가 딸릴 때 쓰는 말의 줄임말이죠. 각각 늙은 주제, 죽어가는 주제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제가 어디 가서 호소도 못했습니다. 남들은 한 번은 다 한다는 자식 자랑도 차마 할 수가 없었죠. 이런 말하면 결국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니 어디 가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머리가 좋았던 딸은 그렇게 원하던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고요. 다야, 나 진짜 축하해. 이제 원하는 곳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대충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열심히 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하는 소리쯤으로 여겼겠지만 제 딸 성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묵직하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대충 한다니. 너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간 곳 아니었어? 맞아. 부모 잘못 만나서 미친 듯이 노력해서 들어갔지. 하지만 거기서 아등바등하면서 퇴직금 낙낙하게 챙겨 나올 생각은 없어. 말이 대기업이지 결국 현대판 대감땡 노비 아니냐고. 그냥 거긴 과정이야. 긴 인생의 딱 한 줄, 내 이력서가 되어줄 그런 간판이라고. 과정? 간판?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랑 빠이빠이 할 수 있는 한 계단을 오른 거란 뜻이지. 가난이 왜 무서운 줄 알아? 이게 대를 이어가니까 무서운 거야. 가난한 것들은 본능 하나 못 이기고 자식들을 줄줄이 낳고 그 자식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등 떠밀고 결국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은 그냥 그저 그런 직업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그냥 전향하게 살게 되거든. 그리고 비슷한 부류의 인간들을 만나서 또 가난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들이 싸그리 죽어나가는 거고. 그게 가난이야. 엄마. 아빠랑 엄마가 나한테 한 게 가난의 시작이라고. 네가 무슨 가난을 알아?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그리고 너한테 아빠 빚을 갚으라고 했니?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해? 너 지금까지 취업 준비로 쓴 돈이며 뭐며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매사 불만이야? 조금 아끼긴 했지만. 조금?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랑 아빠 때문이야. 한겨울에도 보일러 아낀다고 옷을 두껍게 입히는 건 기본이고 전기는 허구한 날 끄고 다니고 구질구질 동전 하나도 아까워서 안 쓰는 게 조금이야? 너 진짜 가난한 게 뭔지도 몰라? 우리가 왜 가난해? 엄마 이 정도면 돈 못 버는 거 아니고 우리 두 식구 충분히 살고도 남아. 거기에 더해서 이 집도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고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엄마 기준엔 가난은 굶는 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내 기준에선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가난이야. 손에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가 가격표 보는 것도 가난이라고. 엄마, 가난하니까 아래를 보고 사는 거야. 저 집보단 내가 나은데 이러면 상황이 좀 나아져? 아니, 위를 봐야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들을 보고 따라가야지. 너 정말 못됐다. 어쩜 애가 이렇게 나쁜 말만 골라서 하니?
말했잖아. 이렇게 못되게 살아도 엄마보단 잘 살 자신 있어. 제대로 된 직업 가졌으니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이젠 더는 이렇게 구질구질한 곳에 안 올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 엄마도 이제 더는 안 참아. 자식이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파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제 딸이 미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도 부모였기에 한편으로는 모든 게 제 탓처럼 여겨지기도 하더군요. 딸의 말처럼 가난의 기준이라는 게 세대에 따라서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저도 딸이 미워서 말도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딱 한 번은 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작 1년 가까이 우린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로 있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조만간 결혼할 거야.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혹시 임신... 미쳤어? 내가 그런 걸 왜 해?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할 예정이야. 집에 돈도 좀 있고 뭐 성격도 그만하면 괜찮을 것 같고 조건만 보면 잘 맞을 것 같아서. 경준이라고 나보다 1살 어려. 한 3살쯤 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조건이 괜찮으니까. 조건? 너 지금 하는 말이 다 뭐야?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 딸은 기가 찬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엄청 순진하네. 아, 그래서 아빠가 죽을 때까지 빚까지 지면서 병간호했던 거야? 그깟 사랑 때문에? 사랑이 밥 먹여줘? 아니야. 돈이 밥 먹여주는 거야. 돈이 치료해주고 돈이 옷도 사주는 거지.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해줘. 허상이라고. 너 그런 식으로 결혼하겠다면 엄마는 반대야.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없어.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하는 거야. 앞으로 네 인생 절반 이상을 함께 살게 될 사람이잖아. 됐고, 내 인생이 내가 알아서 운전해. 뒤에서 훈수 두지 마. 누가 보면 인생 엄청 잘 살아서 조언해주는 줄 알겠다. 엄마가 인생이 이 모양인 건 아빠를 만나서야. 그것도 고아. 친인척 하나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이 혼자서 고생한 것도 고아기 때문이지. 너 후회할 거야. 엄마가 그래서 말리는 거고. 후회해도 내가 하고 내 선택이야.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난 조건을 봤어. 걔도 내가 좋다고 하고. 그 집 주소 쳐봤더니 빙고. 집값이 장난 아니더라고. 거기에 그 집에 엄마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대. 사업하는 집이면 솔직히 긴가민가 할 텐데 자고로 땅 장사랑 집 장사처럼 오래 가는 건 없잖아. 이 빌어먹을 나라에 전쟁만 안 터지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찬성해줘. 다연아. 왜? 싫어? 그럼 나 끼고 평생 살 거야? 나 일 또 그만둘 건데? 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발버둥 치는 거야. 부자로 못 태어났다고 그냥저냥 인생 여기서 끝내기 싫어. 솔직히 요즘 시대 노력해서 자기 집 살 수 있는 줄 알아? 엄마 시대는 가능했겠지만 우린 달라. 타고나야 되는 거라고. 인생 뭐 아니면 돈데 이렇게 주저앉아야 해? 어? 그래서 기어코 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사랑도 없이? 그놈의 사랑은... 그리고 결혼할 사람을 꼭 사랑해야 해? 그럼 더 괴롭기만 하지.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야. 여자들도 많았을 거고. 지금 내가 좋다고 난리를 치니 결혼하고 뭐 길어야 3년은 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슬슬 딴 생각 들 시기 아니야? 살은 축축 처지고 배는 튀어나오지. 어디 가서 남자라고 인정은 받고 싶지. 40대 전후로 눈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 돈 없고 어린 여자들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겠지. 돈 때문에 붙어있는 줄도 모르고 침을 흘릴 거고. 그때 만약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난 사람 말고 돈을 사랑할 거야. 걔가 여자를 몇 명을 만나고 갈아치우든 내 알 바 아니란 뜻이고. 그럼 모두가 행복 아니야?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으니 상처도 안 받고 이혼도 안 하고 가정도 유지되고.
나한테 결혼은 그래. 상상해보세요. 이런 말을 제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하고 있다고 말이죠. 전 듣자마자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애초에 말을 너무 잘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맞는 말도 같은데 이 정상적인 말은 아니니 정말 죽겠더군요. 하지만 딸은 거기서 멈추지도 않고 이어 말했죠. 어쨌든 엄마가 해줄 건 예쁘게 옷 입고 웃고만 있어. 그리고 엄마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거든?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집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서 사는 거지만 모아둔 돈이 있어서 노후 문제 없다는 거, 그 부분을 특히나 강조해줘. 다현아, 선생님이라니. 설마 너 거짓말을 한 거야? 걔들이 뭘 알아. 그리고 내가 어디 학교 누구라고 했어? 선생님. 엄마도 선생님 소리 듣는 건 맞잖아.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엄마가 내 인생에 방해만 안 하면 모든 게 잘 풀려. 거짓말은 안 돼. 언젠가는 들켜. 왜 그걸 몰라? 모르겠고 아빠도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라고 했어. 암 병력 있는 거 그것도 요즘엔 안 좋게 보니까. 알아서 아니 그냥 가만히 내가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라고. 이젠 하다 너희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잘했지. 마지막에 빚만 안 남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교통사고든 암이든 죽은 건 다 똑같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라고. 어쨌든 모레 인사드리러 올 거고 그 다음 주에 상견례 약속도 잡혔어. 최대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협조해. 저희 집에 인사를 오는 건 대충 끝이 났습니다. 딱히 별로 제 사생활을 묻지도 않았고 그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이 전부였거든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경준이란 청년이 너무 심성이 착하고 예의가 바른 아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보나마나 가정교육 잘 받고 잘 자란 아이가 확실했죠.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심란했는지 몰라요. 이런 집에 제가 잘못 키운 딸을 주어도 되는 건지 무서웠죠.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딸의 손에 이끌려서 미용실에서 머리부터 화장까지 싹 다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비사위와 사돈내외가 도착이 늦었기에 저는 그 사이 딸을 설득했죠. 다현아,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응? 내가 대충 이야기 잘해서 너 나중에 들키면 그땐 어쩔 거야. 사기 결혼이야, 사기. 엄마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 다현아, 너 정말 이럴래? 그러게 더 좋은 직업 가지지 그랬어. 전직 때밀이. 됐다. 말을 말자. 만에 하나 엄마가 양심선언 그런 거 하면 그땐 각오해. 나도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 헌데 그와 동시에 예비사돈과 경준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사정을 말하더군요. 안사돈이 준비하는 중에 위경련이 와서 병원에 들렸다가 왔다고 했죠.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양해를 구했고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럼 병원에 계신 건가요? 제 딸이 물으니 사돈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응급실 갔다가 퇴원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왔어. 약 받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고 너무 걱정은 말거라. 네, 아버님. 얼른 앉으세요. 딸은 엄청나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적응이 되지 않아서 식은땀까지 났고요. 그러다가 제 직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표정이 안 좋으니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경준씨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아버님이랑 진짜 똑같아요. 특히 눈이랑 인매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같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너도 처음 보는 자리니까 만나면 좋았을 텐데. 상견례 겸 인사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한번 오라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바쁘신데 굳이 무리해서 2번 보는 것도 일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좋고요. 제가 이참에 병문안이라도 갈까봐요. 그렇지. 그럼 되겠네. 사돈은 호탕하게 웃더니 제게 부드럽게 말했죠. 따님이 이렇게 싹싹하고 착하니 사부인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명문대학의 대기업 출신에 어디 하나 빠지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은 겨우 들어간 곳이었는데. 아유, 아닙니다. 많이 가르치지 못해서 오히려 면목이 없어요. 아직 애가 철이 없어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다 큰 애들 가르친다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타고나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맞춰서 살다 보면 잘 살아지는 거겠죠. 꼭 가시방석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얼른 치워버리고 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괴로움이 가득했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분들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지니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견례가 끝날 때 결심을 했고 사돈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딸이 저를 막아서서 거의 반강제로 택시에 태워졌습니다. 딸은 제가 몸이 안 좋다면서 핑계를 대고 택시에 오르더니 소리를 질렀죠. 미쳤어?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는 말이야. 왜 말을 해? 왜 막판에 직업 이야기를 꺼내? 혹시나 의심이라도 하면 어쩔 거야? 다현아, 아닌 건 아닌 거야. 엄마 사돈 전화번호도 받았고 말은 해야겠어. 아님 평생을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한테 그러라고 할 순 없잖아. 쪽팔리기도 살았는데 불안한 게 뭐? 때밀이 엄마 피해서 학교 다니느라 불행했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 들킬까봐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나가서 다른 아파트에서 나온 척하는 것도 불행했어. 근데 그깟 거짓말 때문에 불안한 정도가 뭐 어때서? 전 그렇게 말하는 딸이 원망스러워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너도 부모 선택 못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 진짜 어이없어. 그래, 잘 알았어. 서로가 후회하니까 우리 딱 여기까지 하자. 됐지? 기사님, 저 여기 앞에서 세워주세요. 저는 내리려는 딸을 잡았죠. 어디 가게? 경준이네 갈 거야. 시어머니 아프다잖아. 뭐라도 사들고 가서 예쁨 받을 거야. 왜? 사람 아플 때도 함부로 가는 거 아니야. 넌 도대체 뭘 배운 거야? 필요 없어. 그런 눈치 보면서 왜 살아? 난 늘 당당하고 솔직하게 살 거야. 결혼하기 전에 거기서 아예 살림부터 합치게 해달라고 할 거고. 그분들 다 좋아해. 왜? 난 명문대 대기업을 나왔으니까. 집안이 좀 짜치지만 그 간판이 날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집으로 혼자 돌아간 저는 전화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을 했고 거짓말을 여기서 끝내기로 했죠. 평생 딸의 원망을 듣더라도 옳은 일을 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 전화를 하는 동시에 사돈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돈, 지금 저희 집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혹시 다현이가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일이 좀 그렇게 됐어요. 저 그 파혼까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파혼이라뇨? 혹시 제 직업을 아시게 됐다면 제가 설명을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파혼 안 시키면 지금 다 죽습니다. 얼른 오세요. 얼른요. 문자로 그 집 주소가 날아오는 동시에 저는 집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탔죠. 도착한 곳은 정말로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호출 버튼을 누르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천천히 들어섰는데 이미 안쪽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는 거실 안쪽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경준이와 제 딸을 보게 됐죠. 일단 저는 아주 빠르게 그곳으로 달려가서 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같이 꿇었습니다. 무슨 일인진 몰라도 제 딸이 실수했을 거라고 확신을 했기에 그럴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무슨 일 때문인진 몰라도 모든 건 다 제 탓이에요. 제 말에 예비 안사도는 이전보다는 누그러진 목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사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무릎을 왜 꿇으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하지만요, 파혼은 꼭 시켜야겠습니다. 저처럼 며느리는 우리 집에 절대 못 들여요. 하늘이 두 쪽, 아니 10쪽으로 갈라져도 안 될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제 딸을 한 번만 예쁘게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 딸 많이 부족한 거 알지만 다 부덕한 제 탓이거든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경준이 아빠랑 경준이는 속였을지 몰라도 난 다 아니까요. 이때 경준이가 다급하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었죠. 엄마, 다짜고짜 왜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이래야지. 갑자기 얼굴 보자마자 뭐야? 혹시 다현이 알아?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야? 알지, 아주 잘 알지. 이봐요, 학생. 아니,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나한테 따지면서 삿대질할 땐 언제고 미천한 여관 장사하는 사람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어? 여관 장사? 다현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전에 우리 오피스텔에서 살던 아가씨야. 월세도 계속 미루다가 보증금 다 까먹은 것도 모자라서 밤새 친구들 불러서 시끄럽게 굴고, 내가 방패라고 하니까 벽지랑 장판까지 싹 다 뜯어 훼손까지 시키고 쓰레기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애라고. 그때 그 학생 어머니가 와서 청소라도 해주고 가서 신고 안 했지. 보통 같았으면 바로 경찰 불렀어. 순간 그 말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니 제 딸도 안싸돈을 알아보고 바로 무릎을 꿇었던 거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끝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제 딸이 입을 열더군요. 집이 가난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랬다고요. 아빠는 빚까지 지게 하고 돌아가셨고 엄마는 매번 동전 짤짜리로만 살고. 사실 우리 엄마 선생님이긴 한데 공부방 선생님이에요. 집에 빚만 줄줄이 있고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요. 뭐? 그럼 너 거짓말한 거야? 거기다 지금 그걸 핑계라고 말하는 거니? 허, 정말 너란 애는. 어머님도 제 상황이 되어봐야 해요. 공부도 잘하고 욕심도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하필이면 저런 집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했다고요. 출발점도 다르고 원하는 걸 할 수도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잘 사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봐줘? 아니, 난 내 아들 그 집엔 못 주겠어. 안싸돈은 헛웃음을 흘렸고 경준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일으켜 세웠죠. 얼결에 일어난 저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가려고 아이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런 저를 뿌리치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 진실을 말해도 소용은 없잖아. 그런데 그때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안싸돈이 저를 빤히 보고 있었죠. 진숙이 언니 아니야? 언니 맞지? 놀란 저는 안싸돈을 보고 한참 후에나 깨달았습니다. 저와 오래전,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송화? 송화야. 어머, 미쳤다. 아니, 오빠는 정말 죽었어? 그럼 그 어릴 때 본 게 다현이야? 봉사 같이 다녔던 거기? 맞아.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 상황 알았잖아. 안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2년이 되려니까 이렇게 만나네. 잘 지냈어? 나한테 언니랑 오빠는 가족 같은 사람이었는데 상황은 좀 이렇지만 어머, 아니 난 눈물 날 것 같아. 어쩜 언니를 이렇게 만나? 안타까워서 어떡해. 오빠가 그렇게 허무하게 갔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아니고 교통사고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아휴, 아니다, 됐다. 이제 다 이해해. 그나저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더 잘 시켰어야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 거짓말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일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언니인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 헌데 딸은 그걸 보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럼 파혼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두 분이 아는 사이면 조금은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설마 이렇게 절 내치진 않으실 거죠? 저는 그런 딸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 안 될 일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리고 너 이렇게 하는 거 예의가 아니야. 지금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야 하니? 너라면 너 같은 며느리 찬성할 수 있을까? 엄마인 나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그리고 너 사랑 아니라며.
조건 보고 조건 맞춰서 결혼하려고 한 거라며. 엄마가 그걸 말하면 어떡해? 미쳤어? 이제 다 됐는데 왜 초를 쳐? 딸 인생 끌어내리려고 작정했어? 다현아, 정신 차려 제발.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집에서 살게 된 것도 다 엄마 탓이잖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 결혼 문제 없었어. 내 능력 보고 오케이 받은 거고 다 좋았는데 엄마가 또 내 발목을 부러뜨린 거라고. 그런데 그때 송화가 저와 딸 사이 중간으로 들어오더니 다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다현이 너 나한테 죽고 싶어? 너 지금 누구한테 나왔다 말았다 따지고 들어? 너 따위가 감히 오빠랑 언니한테 이런 식으로 굴어? 저는 송화의 팔을 잡고 말렸죠. 하지만 송화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언니, 다현이한테 말 안 했구나? 이제 성인인데도 왜 말을 안 해? 이참에 내가 말할게. 송아야, 그건 안 돼.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데 언니 앞에선 더 했겠지? 아니, 더 했을 거야. 그 방 꼬라지를 보면 알지. 그래놓고 부모 탓?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 기가 차네. 다현이는 이를 꽉 깨물더니 송화를 노려봤죠. 그럼 부모 탓이지. 나도 이런 집 딸이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도 안 꿇었겠죠. 그쪽에서 먼저 꿇었지.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소원이 오죽하면 너희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는 거였겠니? 인간들은 자기가 쥐고 태어난 건 안 봐.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 모르는 거지. 넌 내 딸이었으면 맞아 죽었어. 알아?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누구 탓? 몇 대 더 맞아볼래?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라고 날 때려. 나 이거 신고할 거야. 어차피 결혼 물 건너갔으니 더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아줌마도 선물이죠? 결국 내 직업 보고 허락했다가 갑자기 말 바꾸는 거 보면 딱 그거네. 우리 엄마 때밀이었다는 거 알고, 맞죠? 참 못났다. 내가 너라면 진숙 언니 모시고 살았어. 그리고 너희 아빠 빚? 그 정도는 당연히 갚았지. 왜? 넌 그래야 하니까.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 있니? 그리고 그 빚이 왜 생겼는지는 알고 있고. 다현이 너야. 너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오빠랑 언니 딸 아니야. 너 고아라고.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살았던 고아원에 봉사를 갔다가 딸 다현이의 사정을 알게 됐죠. 도박 중독인 남편을 견디다 못해 태어난 지 고작 2달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을 찾아왔던 겁니다.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는지 여자의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딸이 크면 술집에 팔아먹고도 남을 인간이라며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래도 고아원이라는 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사정이 없는 애들이 없으니 그때까지는 남편도 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남자가 진짜로 찾아온 게 문제였죠. 자기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술 먹고 난동을 피웠고 아니면 돈이라도 달라고 억지를 부렸던 겁니다. 이미 그 아내라는 사람은 집을 나가서 연락도 두절되었는데 그 아이가 남자 손에 넘어가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해서 그때 입양을 한 거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하면서요. 너 때문에 오빠는 정관 수술 받았어. 언니는 너 키운다고 자기 아이 하나 낳지 않겠다고 했고. 그게 전부인 줄 아니? 너희 친아빠 끝까지 너 쫓아와서 언니랑 오빠 괴롭혔어.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기고 너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이사를 몇 번을 다녔는지 알아? 송아야, 그만해. 언니는 가만히 있어. 알아야지. 가난? 네가 뭘 알아?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여? 나도 그 고아원 출신이야. 오빠랑 언니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내 남편 사업 쫄딱 말아먹는 바람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 끊어진 거였고 내 아들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컸어.
근데 네가 뭐라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언니한테 함부로 굴어? 너 따위가 뭔데? 송아는 눈가에 눈물까지 보이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딸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야? 진짜 사실이야? 그럼 아빠 병 때문에 빚이 생긴 게 아니라고? 저는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말을 하기로 했죠. 지금은 죽었는지 연락이 없어. 너희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진 네 생부가 주기적으로 찾아왔었어. 죽일 놈이지. 그래서 너희 아빠 수술비는 아파트 담보 잡아서 줬고 모든 돈 전부를 다 털어서 그 인간을 줬고 그래서 빚이 생겼던 거야. 딸은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는 왜? 도대체 왜 말을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이제까지 거기다 내가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는데.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야. 내가 키웠고 내가 품었어. 딸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경준이는 그런 딸을 달랬고 속상해하는 저를 송아가 안아줬죠. 얼추 상황이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딸은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가끔씩만 연락이 왔고 그마저도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가 다였죠. 경준이에게도 연락해서 물어봤지만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자기에게도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 딸이 집으로 돌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 받아. 엄마한테 주려고 내가 직접 벌었어. 저는 딸이 내미는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안엔 현금만 꽉 들어있더군요. 뭐야? 회사 쉰다면서? 이 돈 때밀이 나 그거 했어. 뭐? 도대체 네가 왜 그런 일을 해? 그냥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싶었어. 그게 다야.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엄마랑 아빠가 다 받아주고 내가 못되게 굴어도 이해해주니까 다른 애들만 잘 사는 게 배도 아프고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똑똑한데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싶었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다연아. 엄마. 그날 딸과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눈물이 쉬지 않고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린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됐죠. 일단 딸은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 누구보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나라 탓, 부모 탓, 세상 탓하는 것도 그만뒀죠. 생활비라면서 다달이 돈도 줬고 바로 얼마 전에는 겨울에 입으라고 옷이랑 신발도 선물 받았습니다. 또 비록 완전히 파혼을 하긴 했지만 송하은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좋은 건 저도 자랑할 게 생겼다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입 다물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죠. 송아야, 우리 딸이 글쎄 이번 달에 보너스를 다 나를 줬어. 언니, 지금 자랑해. 나도 받았거든.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잊었어? 그나저나 다현인 이제 정신 차렸나 봐. 이참에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생각해볼까? 완전 보증수표잖아. 언니 딸의 죽은 오빠 성격에 얼마나 잘 키웠겠냐고. 또 장난 계속 칠래? 나 진심이긴 해. 아들이 좋다고 또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 할까 싶고. 근데 언니는 표정이 왜 그래? 딸이 변해서 좋은 거 아니었어? 어떨 땐 좋은데 또 어떨 땐 애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아이, 눈치 좀 보면 어때? 때론 힘이 좀 들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상처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근데 언니, 왜 다현이가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이야기를 안 했어? 아, 그거 다현이도 묻던데. 그래, 나도 이상했어. 나라면 진작에 말했지. 도대체 왜 말 안 한 거야? 실은 그게 까먹었어. 다현이를 입양했다는 걸.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참 희한한 일이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생각도 나지 않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게 아마도 제가 진짜 부모가 됐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 배에 품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인 거죠. 그게 아니면 하도 속을 썩여서 생각조차 할 틈이 없었거나 뭐 둘 중 하나겠네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부쩍 철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하죠. 예전에는 철 좀 들었으면 소원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도 참 바보 같고요. 제가 이제 와서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딸이 매일 한 뼘씩은 행복해지게. 요즘 애들이 참 힘든 시대에 태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힘들 테니 응원 많이 해주자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한 저희 속내를 꺼내서 몇 번이나 지웠다가 썼는지 몰라요. 그래도 털어놓고 새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욕도 하셔도 좋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매일 한 뼘씩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